자, 58번 점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말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토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 소유권. 소유권에 있기 때문에 물권자 청구권이 있죠. 물권자 청구권의 기본적으로 213조, 214조가 있어요. 특히 213조와 관련된 거예요. 213조 반환 청구권이에요. 어떻게 됐다?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요? 토지사 누구 사로? 지금 토지 소유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를?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있는 경우에 과연 누가 점유자가 될지, 토지 점유자가 되는 게 쟁점이에요. 결론을 낸 판례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요? 건물의 소유자가.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건물을 소유하면 되는 거지 더 나아가 이 건물 소유자가 이걸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이 건물 소유자가 제3자의 매각을 했어요. 매도를 했어요.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수인에게 넘긴 거죠. 그런데 매수인은 매매대금 다 지급했고 이 건물의 점유까지 넘겨받았어요. 하지만 등기만 안 했어요. 그러한 경우에 과연 이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로 볼지, 즉 법리상의 점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건물의 법리상 소유자와. 왜냐하면 이 실질적인 이걸 뭐냐면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법리상 소유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단지 등기만 안 한 게 아니라 등기 안 했지만 뭐가 특징이냐면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줬고요. 점유도 넘겨줬어요. 반대로 매수인은 뭐 했다? 매매대금 다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등기만 하면 되는 상태예요. 그게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는 경우예요. 그럼 그러한 경우에 수험생은 이제 그러한 경우에 누구를 토지 점유자로 볼 건지가 쟁점이에요. 시험에서 항상 사실상 처분 권한, 그래서 지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겨줬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경우에 213조 관련한 토지 점유자는 누구다?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또 배울 겁니다.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자, 이 당시의 점유자는 A인데 지금은 B다. 중간에 승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승계가 증명되면 이 시점과 이 시점은 계속해서 점유가 되는 거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전후 양시의 점유, 이 시점과 점유가 계속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누군가 점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 시점과 이 특정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계속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과 이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누구로? B로. 그러면 승계가 된 거잖아요. 그럼 승계 사실이 증명되면 계속 추정된다. 점유 계속이.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잘 알아두십시오.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 우리 많이 배웠죠.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비로의 산항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아요.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예요. 포인트 사기. 물건에 인도한 경우는 점유 침탈이 아니다. 사기에서 물건을 넘겨 점유자가 점유 파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 물권적 청구에 대해서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점유를 뺏긴 사유를 묻지 않아요.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근데 점유는요. 침탈의 경우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보호청구에서 반환 청구권이 아니라 해수라는 표현을 써요. 해수라는 표현은 결국은 요건이 점유 침탈로 이유해서 그 경우에만 반환 청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기는 점유 침탈이 아니에요. 따라서 반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말 잘 나옵니다.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서의 패소. 이것도 잘 나오죠. 이미 봤습니다. 패소 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잘 나옵니다. 자, 59번. 자, 점유물의 해수 청구권. 자, 점유 침탈은 뭐다?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를 뺏긴 것, 강탈당한 경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상호 침탈이에요. 좀 요게 이제 의미 있는, 최근에 상호 침탈에 관해서 기존에는 학자들의 의견만 있을 뿐이지 대법원 판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3년도에 선고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겁니다. 자, 상호 침탈 제목 이겁니다. 상호 침탈의 쟁점이 이겁니다. 상호 침탈의 경우에도 204조 1항에 따른 점유물 해수 청구에 따른 해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A 소유의 노트북을 B가 훔쳐갔어요. A가 노트북을 갖고 있었어요. 노트북. 근데 B가 침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누가 갖고 있다?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B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A가 우연한 기회가 자기 노트북을 B가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A가 B로부터 뺏어온 거예요. 다시. 그러한 경우에 B가 204조 1항에 따라서 침탈을 한 A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거예요. 그게 상호 침탈의 문제예요. 대법원 판례는 어차피 A는 다시 B를 상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대방 B는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A를 상대로 204조 1항에 의한 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근데 논쟁이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B는 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케이스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됐고요.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르시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담보지상권이네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담보지상권 하게 되면 저당권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담보지상권 목적 뭐예요? 담보 목적이잖아요. 저당권도 마찬가지잖아요. 피담보 채권 담보 목적인데 피담보 채권이 변제, 기타 아니면 소멸시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마찬가지로 담보지상권도 변제로 소멸하게 되면 소멸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번입니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의 경우입니다. 담보지상권 언제 하죠? 저당권을 설정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포인트죠.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미 배웠죠.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년 이상 연체를 한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 상대에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료 지급 연체가 전후 양의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고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할 수 있다? 아니다. 특정한 소유자에 대해서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경우만 할 수 있지 2년 미만인 경우는 전 소유자의 지료 연체 사실까지 합쳐서 할 수는 없다.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디귿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취급하는 의무가 있다. 판례로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담보지상권이란 뭔가?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르보다 담보지상권입니다. 요 개념. 따라서 토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 소멸하게 되면 담보지상권도 역시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함께 소멸한다. 요 내용 기억해 주시죠. 제가 그래서 담보지상권을 저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강제경매철저에서 매각대금 완납하게 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민사집배법에 따라서 모든 저당권 소멸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특정한 소유자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 특정 소유자가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전 소유자 합산해서 2년이 됐다 하더라도 못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자, 법정 지상권이 상대면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하려면 법정 지상권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치료 금액이 액수가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그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지, 치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에 따로 양도 못한다.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한다. 맞죠? 못하고 되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아니죠. 지역권이 설정되는 게 뭐죠? 이게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승역지예요. 용어 자체가 있잖아요. 지역권은 어디에 설정되죠? 지역권이 설정된 땅이 승역지예요. 근데 승역지는 일부에 설정할 수 있죠. 하지만 요역지는 일부에, 아니죠, 전체에서. 그걸 묻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그러니까 지역권이 설정됐을 때는 승역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지역권이잖아요. 지역권이 인정되는 토지는 뭐죠? 요역지잖아요. 이건 요역지. 요런 표현. 그전에는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에는 요역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물었는데, 요런 식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는 지역권. 이건 요역지를 전제로 한 거예요. 지역권의 혜택을 받는 게 요역지잖아요. 그럼 지역권의 제한, 지역권을 통해서 제한을 받는, 자기의 소유권 제한을 받는 것은 승역지예요. 그래서 설정이 있으면 이건 승역지로 개념을 보시면 돼요. 여기 설정 표현이 없잖아요. 지역권이 인정이잖아요. 이 표현에 따라서 이게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취득한, 공유자 나오고 취득, 또 취득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역권에서 공유자가 나오게 되면 취득은 취득, 아니면 소멸 금지. 그리고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권에서 물권조 청구권은 213조는 인정되지 않고 오직 214조만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되지. 취득 시효 대상에는 지역권도 하지만 모든 지역권이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거에 대해서. 요 내용들은 지금까지 다 여러 번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다만 요 표현 자체 낯설죠. 우리가 요역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런 내용이었고요. 승역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의 요소이다.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반드시 현금을 지급해놓고 기존 채권을 가름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셔야죠. 주로 당사자가, 주로 이 포인트입니다.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에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이든 사용수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된다. 하지만 오직 채권담보의 목적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구별하셔야죠. 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에 관한 등기가 없어도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일단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은 모든 전세권이 아니라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 갱신이 된다. 그리고 별도의 1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럼 3자라는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 측면인 거예요. 결국 이건 토지 소유, 건물의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요. 바뀐 경우에도 별도의 등기 없어도 이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갱신에 따른 효과를. 하지만 이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통고를 수정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4번. 전세권의 전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설정자의 지위도 승계한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소유자가 설정자가 바뀌었어요. 그 경우에 양수인이 설정자의 지위도 승계합니다.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요 내용이 중요하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했을 때 아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경매 청구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이 전세권이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 청구권이 있는데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일부가 아닌 건물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있는데 못한다는 겁니다. 설사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하는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게 쟁점이 된 게 뭐냐면 건물의 일부인데 그 일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사실상 경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뭐냐면 전세권에 대해 있어서는 용의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이 있어요. 그 담보 물권적 성격과 관련해서 뭐였냐면 건물 전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우선 변제적 효력은 건물 전부에 대해 있다고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소속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다 하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과 감안해서 주장이 될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뭐냐면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 반드시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유치권자는 경매 청구권인데 뭐예요? 법률상 우선 변제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개라는 겁니다.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여담이지만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못해요. 그러면 일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자잖아요. 소송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집행권을 가지고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강제 집행, 보통의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담입니다. 이 내용이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자, 저당 부동산의 3취득자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례들이 선고됐기 때문에 먼저 그럼 제3취득자가 누군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3취득자는 시점이 저당권 설정 이후입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권 부동산의 양수인 아니면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자입니다. 근데 양수인 누구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주로 시험은 이거겠죠.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것을 전제로서 출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3취득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로 변제, 이해관계인 지위에서 변제를 할 때 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이해관계 지위에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3취득자는요.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실제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한 다음에 말소를,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차이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 담보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된 채권의 범위는 360조에 따라 결정되고 360조가 결정되는 얘기는 그 지연손해 배상액이 어떻게 됐죠? 1년분에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관련해서는 360조 단서가 적용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저당권의 경우는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3취득자 지위의 특징입니다. 자, 볼게요. 기억, 저당 부동산 내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된다? 아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 양수인, 지상권 전세권자입니다. 그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니은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이미 봤습니다. 보존 개량을 위한 비용,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비, 아니면 유익비죠.
그 부동산에 어디에서?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 있다. 하지만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저당권 설정자나 아니면 경락을 상대로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까지로 그 목적 경매 대상이었던 목적 부동산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디귿번 저당 부동산의 3. 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볼게요. 자, 1번. 앞서 읽었네요. 선순위 근저당권. 기업과 관련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 경우가 좀 혼동할 수 있는데 항상 후순위가 나오면 이게 경매와 연결해서 묻는 건지 경매와 상관없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십시오. 이거는 경매와 상관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만이 그때 가서 비로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 반대로 채권 채무만 변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배당표는 다르죠. 배당표는 선순위자, 후순위자 있을 겁니다. 그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배당하는데 그때는 선순위에게 우선 변제 효력은 채권 채굴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구분하시면 혼동하시면 아닙니다. 나왔죠. 배당 절차에서 채권 채굴액은 후순위 권리자와 관계에서 우선 변제 한도를 기능한다. 이게 배당 절차의 문제지. 아니면 배당 절차와 무관하게 임의로 변제, 이해관계 지위에서 변제할 수 있거든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변제를 하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측면은 다른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귿번. 네. 자, 리을번.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권이 포함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당권 설정 후에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나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예요. 그런데 이 저당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어요. 그럼 경매 절차가 진행이죠. 그런 와중에 소유자, 아니 소유권이 취득하거나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이요. 이러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게 되면 이제 압류 위반되지만 이거 자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취득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걸 변제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변제를 목적으로 하면서 합니다. 실무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겠지만 실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할 일은 없어요. 대부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피담보 채권은 변제할 계획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367조 이게 디귿번, 이게 지금 니은번인데 경매 잘못했습니다. 367조는 경매 절차 매각된 무선 상환이다. 367조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 설정자나 아니면 저당권자 경매장 매수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 아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63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